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조원입니다. 어, 저는 PPT하고 이건 쓰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나 설명회 할 때 여러 차례 좀 써보기는 했는데 제가 이 강사 출신이 돼서 여기에 간략히 적으면서 하는 게 좀 편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 뭐 덤벼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는 우선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제가 된 계기는 우리 최지선 팀장님이 예전에 저 강의를 들었던 그 아주 열렬한 제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부탁을 해왔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서로 상의하다가 아마 저 이름하고 메가스터디 하면 아마 이 꼴로 알고 계실 거고 밖으로 드러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업에 다 도전하고 있지만은 여러 이유에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타 강사였던 손주원은 왜 창업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걸어오게 됐을까?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가스터디를 창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과 연결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시작이 처음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은 최근에 창업 동아리나 뭐 창업과 관련된 그런 행사장에서 몇 개 이야기를 한 게 의외로 사람들이 반응도 있고 작은 자극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대학 생활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오늘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짧은 뭐 축사 겸 강연을 하고 왔는데 대학교 1학년들이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리 대학 생활을 상당히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했지만은 지금 젊은이들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은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도압축 성장기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교 때 1학년 때 같으면 이게 조금 어이없는 이야기는 한데 1학년 1학기 입학하자 얼마 안 돼서 한 2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져 가지고 한 학기를 왕창 다 날려먹었어요. 실연의 고통을 이긴다고. 그러다가 학사 경고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활 자체가 허물어졌다가 또 1학년 2학기 때는 저희가 계열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2학기 때 성적을 잘 받지 않으면 원하는 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정말로 죽으라고 학점 딴다고 고생을 했던 기억. 그러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에 비해서 좀 더 낭만적이고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결국 대학교 4학년 올라가서 미래에 어떻게 할까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군에 일단 도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올라가자마자 군에를 갔어요. 군에 가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연애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가 결혼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2학기 남기고 나이 26세 결혼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집 사람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자 같아요.
요즘 젊은이가 들으면 이해를 전혀 못해요. 중학교 음악 교사였는데, 지방에 음악 교사였는데, 그래서 내가 네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어떻게 하기는 서울 올라가서 니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는 어찌 할 건데 하니까 그만둔대요. 그래서 그것도 공립학교 교사인데 딱 그만두고, 그럼 어떻게 살 건데 하니까 한 3년 번 돈이 한 400 정도 되니까 그거 하고 집은 너희 집에서 얻어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신림 이동에 집을 얻어달라 하니까 1200만 원짜리 방 2개짜리 얻어주더라고요. 이것까지 좀 살기가 깝깝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떤 딜을 했냐면,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어차피 대학교 2학기 등록금하고 하숙비 줄 거니까 그건 달라 그랬어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 받고 매달 하숙비 받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둘째 여동생이 그 당시에 서울대 불문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동생한테 꼬드겨가지고 야, 하숙집을 우리 집으로 옮겨라. 우리 집 방 한 개 비었다. 오빠하고 있으면 더 잘해줄게 하니까 또 이 순진한 여동생이 우리 집에 첫 번째 하숙생으로 들어왔어요. 요돈 생각해 보니까 살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이 남동생이 그 당시에 종로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한테 요 안국동 근처에 하숙하고 있었는데, 형 집에서 하숙해라. 누나하고 같이 있으면 누나가 공부 도움도 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가졌던 직업이 하숙집 주인이었어요. 서울대 재학생이면서. 근데 신호올케 사이가 이게 6개월이 안 가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갈등하고 이러다가 겨울쯤에, 여름에 결혼을 했는데 겨울쯤에 여동생이 오빠 나 딴 집에 가서 하숙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숙생 한 명 나가고, 남동생이 또 대학을 그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연대 전자공학과를 진학했어요. 그래서 신촌으로 또 하숙생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86년 7월에 결혼했는데 87년 2월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87년, 내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87년 2월 24일이었어요. 와이프가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향토 장학금 올라오기 전까지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돈이 딱 3만 원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3만 원. 그래서 내가 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냐, 학생이. 그래서 그날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벌어올게. 근데 이날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2월 25일 날. 이 2월 25일 날 답이 뭐냐면, 이게 답인데 답이 2월 26일이 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2월 26일 날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전날 딱 떠오른 게 서울대 졸업식장에 가서 커피 장사를 하자. 이게 제 인생의 첫 창업입니다. 지금 각 대학들은 체육관에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 87년도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가 체육관이 없었어요. 졸업식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 해서 그 당시에는 엄청 많이 왔어요. 한 2만 명이 왔어요. 재학생들, 석사, 박사, 졸업생이 한 8, 9천 명 되고 2만 명 가까이 왔는데 2월 저 때면 꽤 춥거든요.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한다? 그날 현장에 가서 커피를 팔면 이 틀림없이 대박 나겠다. 그래서 2월 25일 날 와이프한테 장사 미천으로 10,000원을 달라 그랬어요. 일단 미천은 있어야 내가 장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종이컵하고 커피 믹서를 10,000원어치, 그때는 양이 엄청 되죠. 그걸 딱 사고 와이프한테 네가 시집오가 이 동네 사람들 대충 아니까 한 10집 찾아가서 커피 포트를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물 담는 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쓰지 않는데. 그래서 빌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물 끓이고, 전날 남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촌에 있는 남동생한테 친구 한 명 데려오라. 내일 아침에 내가 알바 시켜줄게. 그렇게 해서 아침 8시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아침 식사하고 물 끓이고 준비를 딱 해서 서울대 졸업식장에 갔어요. 가자마자 충격이었어요. 한 2만 명 사람들은 예상대로 왔는데 운동장 주위에 한 30곳 가까이에
이동식 커피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부스가 딱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판 가스에서 물 끓이고 커피 팔고 토스트까지 파는데 남동생이 보는 말을 한다는 말이, 형님 게임이 끝났습니다, 철수하시죠 그러더라고. 정말 저는 그런 이동식 커피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진치고 이미 장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식장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100m 이상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운데 거기 와서 커피 사 먹는 사람은 정말 꼭 먹고 싶은 사람이고, 먹고 싶어도 그냥 대충 참고 있는 사람은 졸업식장 안에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기동성이 있다. 여기 커피 포트를 10개나 들고 있다. 그래서 졸업시간은 중간에 들어가서 커피 장사를 했어요. 예상대로 1시간 반 만에 저희가 완판을 하고 마누라하고 약속한 15만 원을 벌어준 겁니다. 하루 딱 창업해가지고 15배 벌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번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동생들 알바비 주고 돈도 얼마 없으면서 그날 저녁에 같이 회식하자 해가지고 그 신림이동에 동태찌개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경제 위기를 넘어갔는데, 저녁 한 9시 정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 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숙에든 그때 살고 있던 집에서 한 200m 위에 있었는데, 전화 받자마자 하숙집 아줌마가 한다는 말이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신대요 하니까, 네가 오늘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커피 장사했다면서 막 그런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커피를 팔다 보니까 제가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서양사학과 뭐 선후배 친구들, 저보다 먼저 졸업하는 후배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또 하숙집 동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만났을 때 다 하나같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네가 여기서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전부. 네가 서울대생이 여기서 왜 커피 장사하고 있냐, 노점상 하고 있냐. 아니 나는 그날 하루에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커피 파는 행색이 말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졸업식 마치고 하숙집 한번 들렀다 간 거죠. 가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숙집 아줌마가, 네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깽판을 치더만. 사실 제가 저 대학 생활을 아는 분들은 좀 알거든요. 제가 하숙집에 한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깽판 치더만 또 갑자기 군에 갔다 하더만 장가부터 가고 무슨 꼴인가 했는데 드디어 커피 장사까지 한다면서, 돈이 그렇게 없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소개시켜 줄 건데, 과외를 소개시켜 줄 건데 뭐 하는 꼴이냐면서 지금 당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들리겠습니다 해서 2월 27일 날 이제 예전에 하숙집 아줌마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대학은 졸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과외를 소개시켜 줬는데, 바로 3월 2일 날 제가 첫 과외를 했어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손선생 쓴소리 동영상이라고 한 100만 명 가까이 본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만난 첫 제자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 덕분에 저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제자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던 애가 전교 한 10위권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행정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모 부처의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다는 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해 준 동영상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는 이날 제 인생의 기인을 만난 거죠. 참. 근데 이 기인을 만나고 결국은 얘가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잠원동 한신아파트 307동에서 제가 처음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 때문에 307동 11층에 살았는데 10층, 8층, 7층, 2층, 1층
내려오면서 결국 과외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메가스터디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2월 26일 날 커피 장사, 이걸 뭐 창업이라고 하기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창업이었어요. 이 하루의 창업이 그날 하루로 끝났지만은 이게 제 인생에서 준 영향이나 어떤 삶의 전환의 계기에 있어서는 내 인생 전체를 바꿔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스타트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 자체가 대박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나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도전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겁먹지 말고 덤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덤벼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우선 어머니 아버지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면 너희들 개고생해가 여기 들어온 거 거기서 거기로 끝난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야 고도 압축 성장기에 화려하고 찬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끝자락보다는 약간 앞이겠죠. 중간에서 끝자락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대학만 졸업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답이 딱 있는 그런 삶을 살은 부모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런 고도압축 성장기는 끝났고 이제 세상은 이미 저성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전환기에 살고 있는데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딱 망하기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1학년 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 고민하고 도전해야 된다. 어쩌면 21세기는 아주 비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가 종말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발 하라리가 21세기 인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이 신을 발명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되면서 인류는 종말한다. 그 말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았는데 며칠 전에 모 분야의 박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할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AI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해서 전에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고 부통령하고 그 재단 쪽에서 AI를 통해서 지구 환경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 가지고 현재 지구의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1번, 2번, 3번 한 3가지 답이 나왔대요. AI가 그런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답의 1번이 뭐냐면 지구가 제대로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1번 인간을 멸종시키라 그렇게 나왔대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런 어떤 절망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그날 또 이야기를 좀 하던데 자기 생각에는 한 10년쯤 있으면 사람이 모는 차로는 따로 만들 거다. 사람이 모는 것이 범법 행위가 되는 세상이 올 거다. 지금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 대기업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우선 어머니 아버지 말을 믿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게 답이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한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스타트업 도전하고 싶은 거 일단 질러보면 그게 답이 상상하지도 못한 것에서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때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이랬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순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면 우선 86년에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다행히 저하고 비슷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신림동에서 방 2개짜리 얻어가 살면서, 그것도 신혼 살림에 요즘 여자애들 같으면 동생 2명 하숙치고 살자 이랬으면 이거는 바로 이혼감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동생들 데리고 사는 게 뭐 동생들 데리고 살아서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쉽게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하면서 비교적 그래도 윤택하게 사는, 제가 되돌아보면요, 지금은 제가 꽤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기억으로는 26살 때 86년에 그때가 12평이었어요. 지금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방 2개하고 부엌하고 거실이 달려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 집이 되게 넓어 보였어요. 그래서 복학하고 나서 제가 수시로 우리 과 애들 복학생들 수업 늦게 끝난 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면서 우리 집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던 어이없는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순수했던 거예요. 순진했던 거예요. 순진했기 때문에 돈 3만 원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래도 남자니까 내가 한 달 살 돈은 어떻게 쓰는지 벌어올게 하다가 순진하니까 내 주위에서만 답을 찾겠죠. 불현듯 지나간 게 서울대 졸업식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화려하게 성공한 거 맞아요. 하루밖에 안 했지만은. 근데 그 뒤에 이런 삶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도전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그렇지만 위대한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을 가르치다가 어쩌다가 이게 또 기업으로까지 가게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사실은 이 학생 가르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졸업을 했단 말입니다. 87년 7월 말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뭘 할 거냐 좀 고민을 저도 하긴 했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87년 7월에 서울대 졸업식을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갔어요. 부모님은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좀 쪽팔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와이프도 사실 데리고 가기가 싫었어요. 졸업식에. 왜 데리고 가기가 싫었냐면 9월 중순에 출산 예정은 배가 완전히 만삭이었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있으면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꾸역꾸역 따라오더라고. 졸업식 마치고 이제 과 사무실을 제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졸업하는데 지금 인하대 계시는 윤성준 교수, 그 당시에 이제 조교 그 대학원생이었는데 선배님인데 졸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뭐 학점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졸업을 못할 뻔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감사 인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니까 네 졸업했는데 이제 뭐 할 거냐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뭘 할 거냐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심 어떤 생각은 있었냐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부르더만은 뭘 할 건데 물어보기는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 무슨 고민? 너희 친구들 다 그러다가 대부분 다 기업 들어갔다. 지금 우리 과가 확보한 특채 원서가 아직도 한 7장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라.
뭐 삼성, 현대, 코롱, 대림. 그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 들으면 정말 열받겠지만은 과 사무실에서 이름만 딱 쓰면 거기에 입사가 결정나는 특채 원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번 보다가 여기 가면 너그 선배 누가 있고 뭐. 근데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장 강의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한다는 말이 야 걱정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래. 와이프입니다니까. 너 결혼했어? 뭐야 이거 벌써 애 나올 때 다 됐냐 그럼. 그래서 사실 그 선배한테 제가 그 뒤에 그 빚을 어떻게 갚았냐면 그분이 인하대학교의 대외협력처장 할 때 그 대학생들 요즘 CEO 특강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16주짜리 강의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펑크 나면 막 저를 부르는 거야. 너 옛날에 빚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중에 가장 많이 가서 강연한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다음에 인하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8번인가 9번 갔는데 제가 찾아갈 때마다 그랬어요. 걱정되던 후배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것도 약삭빠르게 계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거나 이랬더라면 저도 그때 그 원서 중에 하나 쓰고 어쩌면 어느 직장에 지금쯤 이사로 있다가 잘릴 순간 정도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과외하다가 졸업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라고 세운 게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얘가 엄청나게 많은 과외를 연결해 줘 돈 버는 건 좀 해결이 됐는데 과외 선생하고 사는 거는 쪽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리고 와이프한테 그럼 88년, 89년 딱 2년 돈을 벌어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사회철학 쪽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2년 딱 돈 벌어서 1억 딱 벌어가지고 독일 가서 철학 공부 하겠다. 이렇게 일단 내세웠어요. 그럼 2년을 딱 해가지고 돈을 1억을 벌어야 되니까 학원으로 들어가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연결됐던 고객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중에 가장 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학부모 한 2명을 불러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 뭐 학원 강사하고 살 것도 아니고 이거 딱 한 2년 해가지고 제대로 성부를 내야 되는데 전략을 다 공개했어요. 올해 첫 해는 내가 싸게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볼 테니까 도와주시라. 그리고 내년에 결과 나오면 내가 수업료를 몇 배 올리든지 해서 딱 2년 만에 성부 내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 고2인데 그 다음에는 고3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학생 4명 더 데리고 오시라. 5명. 그리고 1인당 25만 원. 그게 이제 88년도 제가 받은 거예요. 대신 제가 전 과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성적이 엄청 올랐던 어떤 그런 확신이 있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목숨 걸고 4명을 구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5명을 딱 해서 전 과목을 가르치는 딱 2년간의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조금 알려지면서 한 10명이 됐어요. 10명 돼봤자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월 25만 원 받으니까. 이게 큰 소득은 되진 않죠. 그러면서 간간히 과외를 하고 있는데 얘들을 데리고 제가 10명을 목숨 걸고 정말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9명이 거의 합격하고 1명은 떨어졌는데 1명은 그 다음에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줬어요. 얘들한테 가르칠 때 정말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실험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비즈니스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이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얘들 짧은 기간에 고3에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니까 극한의 도전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뭘 했냐면 9박 10일 동안
그 고객들 중에 10명 중에 제일 집이 큰 집이 검사 그 당시 어느 지검장 하시던 분 집이 제일 컸어. 아파트가 한 60평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10일 동안 휴가 좀 가시라고. 이 집을 써야 되겠다고. 대신 어머니는 빼주고 나머지 9명의 어머니는 매일 와서 밥을 하시라. 9박 10일 동안 애들을 딱 가다 놓고, 그 당시 학력고사 과목이 많았어요.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겠다. 상식적으로 하루에 한 과목 절대로 끝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극한의 도전을 하면 가능합니다. 인간이 한 게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을 딱 모아놓고 어떤 짓을 했냐면, 입소식을 예전에 보면 저를 가지고 뭐 방송 만드는데 보면 그게 나옵니다. MBC에서 만든 게 있었는데, 일단 10명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9박 10일 동안 지옥훈련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 상징으로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제가 신발을 빠뜨렸어요. 나머지 놈들 다 와서 다 빠뜨리라. 그리고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대신 어머니들은 하루씩 와서 밥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해서 그의 나름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수업료를 올려서 제가 2년을 딱 한 겁니다. 2년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1억이 아니라 거의 한 2억 정도 가까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돈을 좀 냄새가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순수한 학생으로서 1억이었을 때하고 돈 벌어가지고 보니까 2억이 별로 돈도 아니야. 그리고 사실 내 속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90년에 처음으로 학원을 오픈한 겁니다. 2년 딱 하고 88, 89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관계 끊자, 그렇게 살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7, 8년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고향을 못 갔어요. 네 그렇게 살면 쪽팔리니까 고향에 오지 마라. 근데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밤 11시 이후에 동네에 들어오라. 시골인데 새벽 5시 전에 아버지가 깨워서 나가라. 뭐 그렇게 산 적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0년에 학원 만들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사실은 학원 강사로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는 전혀 뜻밖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학원 강사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91년 9월 15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날입니다. 교회 갔다가, 평소에 이제 그 당시에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일요일 날은 와이프를 줬는데, 그날따라 피곤해서 제가 수업하러 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 딸 둘이가 태어나 있었는데, 택시 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딸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또 그 다음에 92년 6월 11일 날 죽었어요. 그래서 9개월 사이에 아들하고 딸하고 둘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들을 잃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 딸이 딱 죽고 나니까 망해도 다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죽었는데 오후 3시에 청원에 있는 공원 묘지에 갖다 묻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잤어요. 자고 생각해 보니까 수업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7시부터 제가 수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60시간을 강의한 겁니다. 일주일에 60시간이면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의 4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설명이나 이런 건 다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한때 계산을 해보니까
6만 5천 시간 이상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 이런 건 다 빼고 학생들 수업으로만. 이게 학교 선생님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9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15시간 강의하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라고 강의만 했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에 대한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93년에 한 놈 태어나고 96년에 한 놈 태어나고 해서 지금은 일남 일녀입니다. 96년 둘째 태어나고 나서 약간 안정이 되면서 저한테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가 크게 다가온 겁니다. 그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결국은 창업이었어요. 저는 어떤 계기에서 창업은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창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또는 창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할 거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졌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얻느냐 이것보다는 결국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내 관 뚜껑을 닫을 때 자기가 알겠죠. 물론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 잘 살았다고 송덕비 막 쓰고 난리치겠지만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나드 쇼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 정도면 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이제 저는 살아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 운명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여기서 이 과정에 계속되는 윤리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 있었냐면 손 선생하고 학생하고 사이에는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고 충분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건 개인 윤리적으로 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10년간 한 행위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죠. 결국은 강남의 부잣집 애들, 여기 좀 밑에서 헤맨 놈들을 여 위에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애들보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로 끄집어 올렸다. 그럼 얘는 밀린 거잖아요.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악이죠. 사회윤리적으로 악이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선이지만 사회윤리적으로 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한국의 사교육이 비판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아주 프리미엄의 특수한 걸 했으니까 당연히 욕 처먹어도 싸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36살 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고민한 내용의 이야기를 너무 길어서 그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런 불평등한에서 희생당하는 애들까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 한 2, 3만 원이면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로 인생을 바꾸자고 생각해요. 그 바꾸기 직전까지 제가 그 당시에 월 한 4, 5천 벌었거든요. 36살에 그것도 96년에 4, 5천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대중 강의하면 얼마 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97년 2월 2일 날 제가 대중 강의 또 학원가에 나가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너 들어본 적 없다고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백을 써서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원장이 이 험악한 동네로 왜 들어오려고? 여기 만만하지 않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 그리고 수학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중 강의 수학이 제일 먹히니까 안 된대요. 법이 그 당시에. 요즘은 관계없는데 전공만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사회탐구입니다. 근데 사회탐구로 또 역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돈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사회 과목 전체를 묶어서 통합사회를 하겠다. 아마 통합사회 들은 분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7년 2월 2일 날 강남에 첫 런칭을 했어요. 이 2월 2일 날 런칭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겨울 막 다 끝났는데 여기다가 학원을 못 찾아가지고 늦게 런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지를 한 10만 장 만들어서 손선생 통합사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고 광고를 때렸는데 10만 장 광고하면 엄청 광고 효과 있을 것 같죠? 전화가 두세 통화밖에 안 옵니다. 10개 반을 개설했는데 7개 반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3개 반에 2명, 3명, 3명. 제가 한 5천 벌던 사람이 딱 이렇게 해서 첫 달 월급 32만 원 갖다 주니까 이번에는 마누라가 정신을 차렸는지 너 돌았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 미루고 있었던 거고, 하여튼 이제 둘째 아들도 태어나고 해서 제대로 이제 윤리적인 고민을 좀 해결하면서 떳떳하게 살려고 선택한 겁니다. 저는 학생 8명밖에 없어도 하나도 힘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 8명의 학생이 5개월 만에 2,000명으로, 그 다음에는 5,000명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 강사료가 한 4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월 4억을 벌면 창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업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미친다고 이 온라인 강의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금 나의 이 보수적인 태도 같으면 저 절대로 안 했어요. 돈은 그냥 깔꾸리로 꺾는데 뭐 때문에 제가 메가스타디라는 온라인 회사를 만든 줄 아십니까? 99년입니다. 정확하게. 강남 메가스타디 대치동에서 새벽 1시에 강의를 딱 마쳤는데 학부모가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옆에 따님하고 딱 둘이 왔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너무나 행복해졌고 정말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져. 그럼 뭐 딸 성적이 올라간 게 뻔하죠. 따님 성적이 많이 올랐겠냐. 성적이 많이 올란 것도 있지만은 우리 형편에 대치동에 이사 오기 어려웠는데 선생님 강의 꼭 그때 저 강의를 들으려면 하루 이틀씩 줄 서야 됐거든요. 강의도 듣고 모험을 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샀는데 6개월 만에 3억이 올랐대요. 자기는 40만 원, 3달짜리 그 당시에 수업료가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 수업료 썼는데 3억을 벌었으니까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 아니죠. 그 당시에 IMF 이후에 회복되는 것도 있고 대치동 사교육 현상으로 한때 아파트 값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케이크를 주고 가는데 그날 밤에 제가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또 나쁜 놈이 됐구나. 내 의도와 관계없이 대치동 사교육 현상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는 이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려고요, 뭐 부산, 광주, 제주 이런 데서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거기서 하숙하면서 강의 듣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또 내 강의가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구나. 그럼 이 지역적 불평등, 계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치면 지역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뭘까? 거기서 내린 결론이 홈쇼핑을 보다가 백화점이 집으로 오구나. 그렇다면 학생이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학교가 집으로 오는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유니텔이라는 데서 그 당시 그 천리안 유니텔 시절 있었죠. 거기에서 음성 강의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메가스타디라는 기업을 창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린 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고민 때문에 메가스타디를 창업했고, 또 최근에는 저희 기업이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교육 현상 자체는 고도 압축 성장기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아니, 밝은 게 아니라 아주 어둡습니다. 혹시 창업을 사교육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볼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 거냐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스스로 많이 되물어봅니다. 그걸 한 2, 3년 되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분명히 강의는 잘해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그죠? 근데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잘해요. 커피 장사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88년에 혼자서 전과목 가르치겠다는 것도 이거 또라이 같은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한 5천 벌다가 집어던지고 사회선생으로 나오면서 또 통합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인강 서비스를 할 때도요, 창업할 때 아주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 곧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동영상 강의를 창업하고 1년 뒤에 한 8개월 뒤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만들까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심했어요. 동영상 강의 만들려고 하니까 교육공학과 애들을 많이 채용했어요. 이화여대, 한양대 출신들. 자기들 다 수업에서 만들어 봤대요. 동영상 강의로 효과가 있는 게 15분에서 20분 넘어가면 효과 떨어진대요. 강의를 15분에서 20분 해야 되고 플래시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거 50분 강의 하라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해야 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뭐 강의 분위기 좀 올라가가지고 뭔가 감동도 되고 전달이 되려고 하는데도 1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개념 하나 설명하려 해도 20분 걸리는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최소한 1시간짜리는 해야 된다니까. 여직원들, 그 젊은 직원들, 대학가 졸업한 애들, 대표님 이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하면서 동영상 강의의 본질을 모르셔서 그래. 죽도록 싸우다가 나중에 안 되겠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을 있는 그대로 하고 차라리 강의 시간은 강사가 원하는 대로 다 맡기자. 미쳤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다가 할 수 없어. 주식 수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한다. 내가 70%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식 회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현장 강의를 그대로 라이브로 옮긴 게 저희 회사가 상당히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그런 데까지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사교육의 변화에서 전혀 새로운 쪽으로 전환은 못하고 있는 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2, 3년 고민하다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 고민하다가 고민만 하다 인생 끝날 것 같아서 작년이죠. 재작년부터 고민하다가 작년에 뭘 1차 고민했냐면 빚부터 좀 갚아야 되겠다. 저는 사회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이재용 이런 친구가 훨씬 저보다 돈을 쉽게 벌었겠지만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저만큼 돈을 쉽게 번 사람은 없어요. 너무 쉽게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타인에 대한 빚이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우선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때 죽은 우리 자식들이 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딸 이름이 윤민인데, 이 윤민이 무슨 뜻이냐면 온 백성을 윤택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은 광욱인데 널리 밝은 빛을 비추어서 온 백성을 윤택하게 하라. 그래서 얘들 그래도 내가 이름은 이 세상에 남겨줘야 되겠다 해서 재단 이름을 윤민재단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빚을 하나 갚는 걸 먼저 했고, 최근에는 결론을 내려보니까 아직은 쓸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고민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최근에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한번 여러분들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그거는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올해 한 10월 정도부터 제가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은 여러분 인생 자체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작은 어떤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심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그 가르침을 크게 많이 어기지 않고 좀 순진하게 살려고 했던 게 현재의 저를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스타트업 여러분들 멋지게 자기 삶의 가치를 세우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